2024년도 3회 임상심리사 실기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을 알아보고 기출문제의 답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3회 실기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3회 시험은 첫째,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총 20문제 중 19문제는 기존 기출문제와 동일하였고 한 문제는 기존 기출문제를 다소 변형한 문제였습니다. 둘째, 출제 난이도는 2024년 1회보다는 다소 어렵고 2회보다는 다소 쉬운 편이었습니다. 합격률도 1회와 2회 시험의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출제 빈도가 높았던 문제에서의 출제 비율이 줄어들었고 1회 출제되었던 문제들에서 50%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합격을 위해서는 1회 출제되었던 문제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빈얄롬의 집단 상담의 치료 요인을 6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얄롬이 언급한 11가지 치료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의 고취, 보편성, 정보 전달, 이타성,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 사회기술의 발달, 모방행동, 대인관계 학습, 집단응집력, 정화, 실존적 요인들. 다음 문제는 자기표현 훈련에 대한 문제로 이 문제는 2가지 유형으로 출제되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표현 훈련이 필요한 내담자의 특성을 5가지 쓰라는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유형은 2010년부터 3번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문제에 대한 답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답이 도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007년에는 내담자의 행동 특성이라고 하였으나 2010년 이후 문제에서는 내담자의 특성이라고 하여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담자의 특성을 2007년 문제처럼 행동 특성으로 해석하면 아래에 출처로 적어놓은 이장호 교수님과 이동기 교수님의 상담 심리학 교재에 내담자의 행동 특성과 내담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행동 특성에 대해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의 시선을 회피한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거나 언급하기를 두려워한다. 모임이나 회의에서 구석자리만을 찾는 습관이 있다.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는다. 불만, 적개심 등의 표현을 주저한다. 지나치게 변명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다. 지배적인 인물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못한다.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애정을 표시하지 못한다. 타인을 칭찬할 줄도 모르고 칭찬을 받을 줄도 모른다. 친구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중 5가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아동평가에서 특정한 문제 영역이 아닌 전반적인 광범위한 문제 영역을 보호자의 보고로 평가하는 평정 척도를 2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2가지 척도는 첫째는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KCBCL입니다. 이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주양육자가 자녀의 적응 상태 및 문제 행동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한국은 아세바에서 CBCL 6, 18과 CBCL 1.55로 나누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인성 평정 척도 KPRC 혹은 아동용 인성검사 KPIC입니다. 이 척도는 임상 장면에서 아동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선별 진단하는 도구입니다. 학교 장면에서 심리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며 우리나라의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KPRC는 KPIC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개발한 척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 자료로 KCBCL을 소개 및 판매하는 아세바 홈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참고 자료로 KPRC 검사지와 실시 및 해석 요령 책자입니다. 이번 문제는 아동심리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동심리치료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2가지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한꺼번에 묶어 공부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동심리치료에서 고려해야 할 아동의 특성을 3가지 쓰라는 문제이고 두 번째 유형은 아동심리치료의 특성을 5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2024년 3회에는 첫 번째 유형인 아동심리치료에서 고려해야 하는 아동의 특성을 3가지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심리치료에 대한 여러 교재를 살펴본 바 이 문제의 출제 의도에 가장 맞는 내용을 기술한 책은
아래 출처에 적혀 있는 아동심리치료의 실제라는 책으로 보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아동의 특성은 첫째, 부정확한 현실 파악과 치료 동기의 부족입니다. 아동은 덜 발달된 자아로 인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대처 능력 또한 미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자발적인 치료 동기를 갖기 어렵습니다. 둘째, 아동의 행동 욕구와 놀이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은 언어 발달과 인지 능력이 미숙하며 행동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화를 주된 방법으로 하는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놀이나 게임, 예술적인 활동 등을 위주로 하는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양육자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아동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보호자에 의해 통제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두 번째 유형인 아동심리치료의 특성을 5가지 쓰라는 문제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심리치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언어 발달 및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제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동기부여를 위한 초기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동은 부모나 교사에 의해 의뢰되므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려는 동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초기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놀이 등 문제 공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아동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변화가 수반되는 발달 과정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나 교사의 협조와 참여가 요구됩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부모, 교사 등 관련 인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문제는 상담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을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첫째,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 설정한 상담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상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어떠한 이유로든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해소되거나 변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상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외부적인 사건이나 요인의 발생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개인 사정, 건강 문제, 전학, 이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상담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내담자에게 더 이상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에 상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상담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상담의 종결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 형성의 실패로 인해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담이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담자의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병원 치료나 입원을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등에도 상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기질 및 성격 검사, 즉 TCI 검사의 4가지 기질 척도 중 3가지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TCI 검사의 4가지 기질 척도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입니다. 자극 추구는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 보상 단서에 접하면 이러한 자극에 끌리면서 행동이 활성화되는 유전적 경향성을 말합니다. 두뇌의 행동 활성화 시스템과 관련됩니다. 위험 회피는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을 접하면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는 유전적 경향성을 말합니다. 두뇌의 행동 억제 시스템과 관련됩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사회적 애착을 위해 사회적 보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적 경향성을 말합니다. 두뇌의 행동 유지 시스템과 관련됩니다. 인내력은 지속적인 강화가 없더라도 한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하려는 유전적 경향성을 말합니다. 두뇌의 행동 유지 시스템과 관련됩니다. 다음 문제는 지능을 평가할 때 임상적 접근과 개념적 접근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임상적 접근은 지능평가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능이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실체라고 가정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실제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중심으로 지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 능력 등을 평가하여 개인의 지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의 증상, 행동, 반응, 언어 사용 등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환자의 지능 수준, 인지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개념적 접근은 지능을 가설적 혹은 이론적 구성 개념으로 가정합니다. 이는 지능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능을 여러 개별적인 영역이나 요소로 나누어 이해하고 표준화된 테스트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 지능을 평가할 때 언어 구조, 어휘, 문법, 읽기, 쓰기 능력을 고려하고 수리적 지능을 평가할 때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심리평가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관점과 교재에 따라 매우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답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두 답안을 보시고 본인에게 더 다가오는 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안은 아래 출처에 적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심리평가는 실시되는 장면에 따라 실시 목적을 달리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의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와 같은 장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실시됩니다. 첫째, 임상적 진단의 제시. 즉, 심리적 증상과 문제의 정도나 심각도를 평가하고 진단적 인상을 제시한다. 둘째, 수검자의 심리적 특성의 평가. 즉, 심리적 영역과 관련한 수검자의 특성, 강점과 약점 등을 이해하기 위해 인지능력, 정서상태 및 정서조절 능력, 성격 특성, 자아강도, 대인지각 등을 평가한다. 셋째, 치료 전략 및 치료 효과 평가. 즉, 치료 계획과 관련해 적절한 치료 유형, 치료 전략 및 기법 등을 제시한다. 또한 수검자의 자기인식을 도움으로써 치료적 관계를 유도하고 치료적 반응을 예상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한다. 두 번째 답안은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교재들에 나와 있는 답으로 이 답안도 첫 번째 답안과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평가의 목적으로 첫째, 임상적 진단. 임상적 진단을 명료화 세분화하여 증상 및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구체화한다. 둘째, 자아기능의 평가. 성격 및 정신병리 측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사고 및 인지기능, 정서상태, 자아기능, 자아강도, 대인관계 등을 평가한다. 셋째, 치료 전략 평가. 적합한 치료 유형 및 치료 전략을 제시하고 치료적 관계로 유도하며 치료적 효과 등을 평가한다. 이 세 가지를 심리평가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답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사회기술훈련을 집단으로 시행할 때의 장점을 세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사회기술훈련 집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단에서 역할 연습이 가능하므로 상호작용 능력을 습득하기에 보다 유리하다. 둘째, 다른 구성원들에게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교정할 수 있다. 셋째, 집단으로 시행하면 사회적 반응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기술을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연습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넷째, 치료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 칭찬이나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학습한 기술의 강화 효과가 증폭된다. 다섯째, 치료자보다 동료로부터의 피드백을 훨씬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학습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여섯째, 집단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되며 개별 구성원들에게 실제 생활 영역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준다. 현 생활과 유사 환경 제공으로 변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일곱째, 집단 치료 방식은 개인 치료보다는 시간이나 경비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러한 사회기술 훈련 집단의 장점은 일반 집단의 장점과 공통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언급한 장점들 중 본인에게 익숙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집단 성원들의 적절한 자기 노출을 위한 지침을 5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적절한 자기 노출을 위한 지침은 아래 출처의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자기 노출은 집단 상담의 목적 및 목표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집단원들은 무엇을 그리고 얼마만큼 자신을 드러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셋째, 자기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넷째, 집단의 발전 단계에 따라 자기 노출의 정도를 조절한다. 다섯째, 집단원들이 한 집단원에게 계속 같은 반응을 보일 때는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도록 유도한다. 특히 그런 반응으로 인해 그 사람이 집단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 문제는 비밀 보장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비밀 보장의 예외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은 자주 나오는 문제이며 답안의 내용도 매우 유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담자의 자살 계획을 알게 된 경우 대처 방법을 3가지 쓰는 것입니다. 첫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림. 둘째, 혼자 있지 못하게 하고 자살 시도 물건이나 상황에 가까이 있지 않게 함. 셋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살 예방 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도록 함. 두 번째 질문은 내담자의 타살 계획을 알게 된 경우 대처 방법을 3가지 쓰는 것입니다. 첫째, 내담자에게 비밀 보장 예외 상황임을 인식시킴. 둘째, 내담자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잠재적 피해자 및 가족에게 알림. 셋째,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기관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도록 함. 다음 문제는 9번 척도가 27점으로 낮을 때의 임상 양상을 2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9번 척도는 낮은 경우에도 해석하는 척도이며 낮은 경우의 핵심적인 양상은 우울, 피로감, 무기력, 무감동 등입니다. 점수가 낮을 때의 구체적 임상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에너지 수준이나 활동성 수준이 낮습니다. 일시적인 피로나 병에 기인할 수 있으나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신감이 부족하고 감정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셋째, 신뢰성 있고 남들이 보기에 겸손하고 진지합니다. 넷째, 감동적이고 기운이 없으며 의욕이 없고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척도 2의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우울한 것이 보통이며 우울증상의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 예후가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 심리검사도구 선정 시 고려사항을 3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첫째, 수검자의 특성과 목적의 부합성입니다. 심리검사 도구는 대상자의 특성과 검사 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대상자의 연령, 문화적 배경,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의 목적과 사용 환경에 맞게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타당도와 신뢰도입니다. 검사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는 심리적 특성이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지의 여부와 도구가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용 용이성과 편리성입니다. 검사 도구는 사용 용이성과 편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검사 시행 및 결과 해석이 간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도구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도구의 경제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틱장애를 평가하는 척도를 2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틱장애를 평가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 운동 틱 강박사고 및 행동 음성 틱 평가조사표, 홈킨스 운동 음성 틱 척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2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바이너가 심리검사를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구분하고 로샤 검사를 투사적 검사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를 2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바이너는 자신의 여러 다양한 저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더 맞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은 인터넷 등의 답안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주관적 검사라는 오명입니다. 로샤 검사를 객관적 검사가 아니라고 분류함으로써 검사자와 수검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검사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관적 해석은 검사 기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검사자가 로샤 검사를 다루는 것이 능숙하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둘째, 비투사적 반응에 대한 해석입니다. 투사적 검사는 반응 과정에서 반드시 투사가 작용하며
그와 같은 투사작용으로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로샤 검사에서는 항상 투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투사가 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아닙니다. 수검자는 투사된 자료 없이도 로샤 카드에 반응할 수 있으며 검사자도 투사된 자료가 없는 프로토콜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안도 바이너의 주장입니다. 첫째,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간의 명확한 구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이너는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간의 전통적인 이분법에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아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로샤 검사의 구조적 차이와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로샤 검사가 일반적으로 투사 검사로 분류되는 다른 검사와 구별되는 구조적 차이와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모호한 자극을 많이 포함하는 많은 투사 검사와 달리 로샤 검사는 표준화된 관리 및 채점 절차를 가지고 잉크 반점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으로 투사 검사로 분류되는 것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행동 치료자들이 행동을 직접 측정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 행동 특성을 6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첫째, 빈도입니다.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입니다. 둘째, 강도입니다. 행동 시 힘의 강도입니다. 셋째, 지속 시간입니다. 행동이 지속되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넷째, 지연 시간입니다. 행동이 지연되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다섯째, 반응간 시간입니다. 반응간에 걸리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여섯째, 잠재 시간입니다. 자극을 준 후 반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일곱째, 후속 결과입니다. 행동의 후속적인 결과입니다. 다음 문제는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백바와 백바의 가족 치료에서의 기본 전제를 3가지 기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출제 의도와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양한 답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더 맞다고 생각하는 답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은 첫째, 가족은 각 구성원이 상호 연결된 개인들의 복잡한 체계이다. 즉, 체계적 관점입니다. 가족은 각 구성원의 행동이 가족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상호 연결된 개인들의 복잡한 체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체계적 관점은 가족 체계 내에서 상호작용 역할, 관계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둘째, 가족 역동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의 더 넓은 맥락 내에서 이해된다. 즉, 맥락적 이해입니다. 가족 역동은 이를 형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의 더 넓은 맥락 내에서 이해됩니다. 가족이 더 큰 사회 체계 내에서 운영되며 문화적 규범, 가치 및 사회적 영향이 가족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가족 체계 내의 강점과 자원을 강조한다. 즉, 강점 기반 접근 방식입니다. 가족 내 병리 또는 기능장애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가족 체계 내에 존재하는 강점과 자원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점 기반 관점은 긍정적인 변화와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의 기존 자산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치료는 가족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축함으로써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안은 인터넷상의 답안으로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합니다. 가족 치료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별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람들 간의 관계와 관계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둘째, 관찰자와 관찰 대상 간의 상호작용 맥락에 대해 고려합니다. 가족 치료는 전일적 관점에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 간의 상호 의존을 강조하므로 그 둘이 상호작용하는 맥락을 고려합니다. 셋째, 왜보다는 무엇에 대해 강조합니다. 가족 혹은 다른 체계에 대한 이해는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사정을 필요로 하며 왜 일어나는지보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번 문제는 직업 재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직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계의 수단입니다.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업은 사회적 기여의 수단입니다.
직업 생활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업은 자아 실현의 수단입니다.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과 환자의 교육 방법을 두 가지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해석에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답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은 증상 관련된 교육으로 증상관리 교육과 약물관리 교육입니다. 증상관리 교육은 증상 및 일반적인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증상을 인식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스로를 치료의 주체로 인식하여 증상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고 재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약물관리 교육은 환자가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투약 방법을 알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안은 재활과 관련된 교육으로 사회기술훈련과 직업재활훈련입니다. 사회기술훈련은 사회생활을 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기술을 말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사회생활 또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직업재활훈련은 직업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직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직업에서 성과를 내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두 가지 가능한 답안 중 본인에게 맞는 답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경청에 관한 기존 기출문제에서 답안의 내용으로 출제되었던 것을 변형한 문제로 경청의 비언어적 표현 기법인 SOLER에 대해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답안은 이건이 얘기한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 또는 태도입니다. 이건이 얘기한 방법 솔라는 S는 스퀘얼리로 정면으로 보고 O는 오픈으로 개방적 자세를 취하고 L은 린으로 내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E는 I로 적당하게 지속적으로 눈맞춤을 유지하고 R은 릴렉스드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3회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시험을 보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